평화로운 독일 숲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멧돼지. 10살 아이와 이른 노인 앞에 선 위협적인 야생동물. 그 순간 한 마리 진돗개가 보인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체격 차이는 몇 배, 날카로운 어금니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작은 용사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헨리입니다. 올해 72살이 된 독일인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과 그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독일 뮌헨 교외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우리 집은 언덕 위에 있었는데 창문을 열면 알프스 산맥이 멀리 보이는 그런 곳이었죠.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신 독일계 미국인이셨습니다. 그분은 미군으로 복무하시며 한국 전쟁에도 참전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겨울 저녁, 벽난로 앞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시며 말씀하시곤 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진지했습니다. 작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던 한국인들을 만났다고 하셨어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텨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특히 한국 군인들의 충성심과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충성과 용기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면 아버지의 눈빛이 특별해지곤 했어요. 마치 그 순간 다시 한국 땅에 서 계신 것처럼 말이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한국인의 정신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평생의 신념이었고 저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죠. 그 시절 저는 몰랐습니다. 수십 년 후 제가 직접 그 한국의 정신을 만나게 될 줄은 말이에요. 그것도 한 마리 개를 통해서 말입니다.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저도 70을 넘긴 나이가 되었어요. 손자도 있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 가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뮌헨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우연히 동물 보호소를 지나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가끔 들르던 곳이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동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졌거든요. 보호소 안으로 들어서니 여러 개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런데 구석 한편에서 유독 눈에 띄는 개가 하나 있었어요. 하얗고 날렵한 체구에 뾰족하게 선 귀가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다른 개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가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낯가림이 심해 보였어요. 보호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개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라고 했어요. 독일로 이주한 한국 가정에서 기르던 개인데 가족 사정으로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어 보호소에 맡겨졌다는 거였습니다. 직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충직하지만 까다로운 성격을 가졌다고 했어요. 한번 주인으로 인정하면 평생 따르지만 그 전까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두어 달째 보호소에 있는데 아직 입양자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슬픈 빛도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한국인들의 눈빛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강인하면서도 외로운,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깊은 정을 간직한 그런 눈빛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토록 감동받으셨던 한국의 정신이 이 작은 개의 눈에서 빛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겠다고 직원에게 말했어요. 직원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돗개는 까다로워서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다시 한번 당부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루카.
빛을 뜻하는 이름이죠.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받으신 감동의 빛이 이계를 통해 다시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루카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루카를 집에 데려온 첫날부터 저는 진돗개의 특별함을 실감했습니다. 다른 개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집 안을 둘러보는 루카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새로운 영토를 탐색하는 군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루카는 집안 곳곳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거실, 부엌, 침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든 공간을 점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좀처럼 다가오지 않았어요. 제가 부르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기는 하지만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날 밤이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루카를 위해 거실 한편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푹신한 방석과 담요, 그리고 물그릇과 사료도 준비했죠. 루카는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대신 루카가 선택한 자리는 현관 앞이었어요. 정확히는 현관문이 보이는 복도 끝자락이었습니다. 거기서 앞다리를 모으고 반듯하게 앉아있더군요. 마치 파수꾼처럼 말이에요. 저는 루카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간식을 건네기도 했어요. 하지만 루카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적대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을 뿐이었죠. 둘째 날,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는 집안을 조용히 돌아다니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현관 앞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가면 루카가 고개를 들어 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2시쯤 되어서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아마 고양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소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루카가 즉시 일어나서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리며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루카가 현관 앞에서 자는 이유를 말이에요. 바로 집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죠. 아직 저를 완전히 주인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집과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본능적인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루카는 여전히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르면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거든요. 아직은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희망적인 신호였습니다. 매일 밤 묵묵히 집을 지키는 루카를 보면서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의 의무감과 책임감, 그리고 한 번 맺은 인연에 대한 충실함을 말이에요. 루카는 아직 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미 자신의 역할을 찾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루카가 집에 온 지 2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손자 막스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막스는 올해 10살이 된 활발한 아이인데 평소 동물을 무척 좋아합니다. 루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며칠 동안 설레어 했거든요. 막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루카와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즉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루카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루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저는 막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알려주었어요. 루카는 아직 낯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죠. 막스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말을 이해하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틀 후였어요. 막스가 학교 간식으로 가져갔던 쿠키가 남아서 집에 돌아온 후 거실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평소처럼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막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손에 든 쿠키 한 조각을 루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루카야, 이거 먹을래? 하고 말이에요. 루카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지만 곧바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루카가 아이를 보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제게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루카의 눈을 마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루카가 조심스럽게 막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로요. 막스 앞에 서서 한 번 더 저를 쳐다본 후에야 아이가 내민 쿠키를 조심스럽게 받아 먹었습니다. 막스는 너무 기뻐했어요. 루카가 자신의 간식을 받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했죠. 아이는 루카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어 했지만 저는 아직 그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루카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루카가 현관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잠을 잔 거예요. 정확히는 막스 방 앞 복도였습니다. 아이의 방문이 보이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루카가 처음으로 자신의 경계 범위를 넓힌 거였어요. 집 전체를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약한 구성원인 아이를 특별히 보호하려는 마음을 보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스가 학교 가려고 방에서 나오는 순간 루카와 마주쳤어요. 아이는 살짝 놀랐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루카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루카에게는 독특한 위계의식이 있다는 것을요. 저를 집안의 어른으로, 막스를 보호받아야 할 어린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한국인들의 가족에 대한 헌신과 약자 보호 정신이 루카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비록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이미 가족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루카가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시간은 매일 오후 4시에 하는 숲길 산책이었어요. 처음에는 루카가 목줄을 거부했습니다. 목줄을 채우려고 하면 고개를 돌리고 피하더군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루카 스스로 산책 준비를 하는 저를 보고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게 되었어요. 목줄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숲길은 우리 집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작은 산책로예요. 소나무와 전나무가 우거진 조용한 길이죠. 다른 산책객들도 가끔 만나지만 대부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루카의 산책 방식은 독특했어요. 처음에는 제 앞에서 길을 재촉하듯 걸었습니다. 마치 길 안내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10분 정도 걸으면 반드시 제 왼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보폭에 맞춰서 나란히 걸었어요. 이상한 것은 루카가 항상 제 왼편을 고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른편으로 가려고 하면 살짝 몸을 밀어서 왼편으로 유도하더군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군견이나 경찰견들이 훈련받는 방식과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부러 다른 길로 가려고 했거든요. 루카는 잠시 멈춰서 저를 바라보더니 제가 가려는 방향을 확인한 후 그쪽으로 먼저 가서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를 부르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루카의 복귀 신호였습니다. 제가 입술로 짧은 휘파람을 3번 불면 루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즉시 달려왔어요. 다람쥐를 쫓고 있을 때도 다른 개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루카가 숲 깊숙이 들어가서 한참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삐삐삐. 10초도 안 되어서 루카가 나뭇가지를 헤치고 달려왔습니다. 숨이 차서 혀를 내밀고 있었지만 즉시 제 왼편 자리에 서더군요. 매일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루카가 단순히 산책을 즐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루카에게 이 시간은 저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임무 수행의 시간이었어요. 어떤 날은 다른 개들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놀려고 하는데 루카는 달랐어요. 상대방을 한번 확인한 후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무관심하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공격적인 기색을 보이는 개가 있으면 즉시 제 앞으로 나서서 경계 자세를 취했어요.
산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루카의 주의 깊은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면 먼저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고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현관문 앞에 서더군요. 저는 그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충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을요. 루카는 말로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의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 모든 것들이 저희의 소중한 습관이 되었어요. 루카도 저도 이 시간을 기대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루카가 집에 온 지 2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산책을 나가게 되었어요. 막스가 숙제를 일찍 끝내서 함께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는 기꺼이 손자와 함께 숲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날 날씨는 정말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고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막스는 신이 나서 앞서 걸으며 이것저것 구경했어요. 루카는 평소와 같이 우리를 경계하며 따라왔습니다. 숲길 중간쯤에 작은 개울이 있어요. 막스가 그곳에서 물장난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루카도 개울물을 마시며 목을 축였어요. 평화로운 오후 시간이었죠. 막스가 개울 건너편에 예쁜 꽃이 있다며 뛰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이미 개울을 건너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루카도 아이를 따라 건너편으로 갔어요. 저는 천천히 뒤따라가면서 막스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스가 움직임을 멈췄어요.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갔어요. 막스가 선 곳에서 10m 정도 앞쪽 덤불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깔린 거친 숨소리와 발굽으로 땅을 긁는 소리였어요. 뭔가 크고 무거운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 덤불이 크게 흔들리더니 거대한 멧돼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른 남자만큼 큰 몸집에 검은 털이 온몸을 덮고 있었어요. 가장 무서운 건 날카롭게 튀어나온 엄니였습니다. 멧돼지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위협적으로 코를 킁킁거리며 땅을 팠습니다. 막스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이는 무서움에 떨고 있었지만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멧돼지와 우리 사이의 거리는 겨우 15m 정도였고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에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때 루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루카의 등털이 바늘처럼 곤두서기 시작했어요. 몸을 낮추고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루카는 천천히 막스 앞으로 나섰어요. 멧돼지와 루카의 몸집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멧돼지는 루카보다 서너 배는 더 컸어요. 하지만 루카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며 멧돼지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어요. 멧돼지가 머리를 낮추고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발굽으로 땅을 차며 돌진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막스를 뒤로 밀어내면서 루카를 불렀지만 루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루카의 눈빛을 똑똑히 봤습니다. 두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보호하겠다는 의지였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한국인들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결심. 그 모든 것이 루카의 작은 몸에 응축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루카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려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루카가 집에 온 지 2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산책을 나가게 되었어요. 막스가 숙제를 일찍 끝내서 함께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는 기꺼이 손자와 함께 숲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날 날씨는 정말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고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막스는 신이 나서 앞서 걸으며 이것저것 구경했어요.
루카는 평소와 같이 우리를 경계하며 따라왔습니다. 숲길 중간쯤에 작은 개울이 있어요. 막스가 그곳에서 물장난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루카도 개울물을 마시며 목을 축였어요. 평화로운 오후 시간이었죠. 막스가 개울 건너편에 예쁜 꽃이 있다며 뛰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이미 개울을 건너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루카도 아이를 따라 건너편으로 갔어요. 저는 천천히 뒤따라가면서 막스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스가 움직임을 멈췄어요.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갔어요. 막스가 선 곳에서 10m 정도 앞쪽 덤불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깔린 거친 숨소리와 발굽으로 땅을 긁는 소리였어요. 뭔가 크고 무거운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 덤불이 크게 흔들리더니 거대한 멧돼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른 남자만큼 큰 몸집에 검은 털이 온몸을 덮고 있었어요. 가장 무서운 건 날카롭게 튀어나온 엄니였습니다. 멧돼지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위협적으로 코를 킁킁거리며 땅을 팠습니다. 막스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이는 무서움에 떨고 있었지만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멧돼지와 우리 사이의 거리는 겨우 15m 정도였고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에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때 루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루카의 등털이 바늘처럼 곤두서기 시작했어요. 몸을 낮추고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루카는 천천히 막스 앞으로 나섰어요. 멧돼지와 루카의 몸집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멧돼지는 루카보다 서너 배는 더 컸어요. 하지만 루카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며 멧돼지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어요. 멧돼지가 머리를 낮추고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발굽으로 땅을 차며 돌진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막스를 뒤로 밀어내면서 루카를 불렀지만 루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루카의 눈빛을 똑똑히 봤습니다. 두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보호하겠다는 의지였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한국인들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결심. 그 모든 것이 루카의 작은 몸에 응축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루카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려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멧돼지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돌진을 시작했어요. 굵은 소나무들이 진동할 정도의 무서운 속도였습니다. 땅이 울리고 낙엽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루카는 정면에서 그 돌진을 맞받아 뛰었습니다. 체급 차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순간 루카가 몸을 재빠르게 옆으로 틀면서 멧돼지의 옆구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루카의 날카로운 이빨이 멧돼지의 뒷다리를 세게 물었어요. 멧돼지가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땅에 흙먼지가 높게 솟구쳤어요. 하지만 멧돼지는 금세 자세를 회복하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루카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 틈에 막스를 더 뒤로 밀어냈어요. 아이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안전한 거리까지는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루카가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었죠. 멧돼지가 방향을 바꿔 다시 돌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사나워진 상태였어요. 루카는 또다시 정면에서 맞섰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낮게 몸을 구부리며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멧돼지의 날카로운 엄니가 루카의 옆구리를 스쳤어요. 루카의 하얀 털에 붉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루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루카는 더욱 깊게 으르렁거리며 발톱으로 땅을 움켜쥐었습니다.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휘파람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루카를 부르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루카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루카가 자리를 비우면 우리가 위험에 빠질 테니까요. 멧돼지가 세 번째 돌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치명적일 수도 있었어요. 머리를 더욱 낮게 숙이고 엄니를 앞세운 채 온 힘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루카가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몸을 최대한 낮춘 채로 정면을 향해 뛰어올랐어요. 작은 몸집이지만 전력을 다해 멧돼지의 얼굴을 향해 덮쳤습니다. 루카의 이빨이 멧돼지의 귀와 목 부분을 물어뜯었고 날카로운 짖음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멧돼지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루카의 무모해 보이는 정면 공격이 오히려 효과를 본 거예요. 거대한 몸이 뒤로 밀려나면서 루카와 함께 땅에 굴렀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막스에게 더 뒤로 가라고 소리치며 동시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평소에도 이 숲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 목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기를 바랐어요. 루카와 멧돼지가 뒤엉켜 싸우는 동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휘파람을 입에 댔습니다. 삐삐삐. 3번의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루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올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물러서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제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것 같았어요. 멧돼지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루카가 마지막 힘을 다해 한 번 더 멧돼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멧돼지는 완전히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거대한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숲 깊은 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는 비틀거리면서도 멧돼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제 왼편의 자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급히 루카에게 달려가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깊지는 않았지만 출혈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루카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나는 지켰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루카의 상처를 치료하고 막스를 재운 후에야 저는 비로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수의사가 와서 루카를 진찰했는데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라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루카는 평소와 달리 거실 소파 근처에서 쉬고 있었어요. 저는 루카 옆에 앉아 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루카가 처음으로 제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동물의 본능적 행동이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루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희 가족을 지켜준 거였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저는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주소를 찾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친애하는 한국 대사관 관계자분들께라고 편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독일에 사는 헨리라는 노인이며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적었어요. 아버지께서 한국전쟁 당시 만나셨던 한국인들의 용기와 충성심에 대해 평생 이야기해 주셨다고 썼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제게 얼마나 큰 감명을 주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 대해 얼마나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는지 적었어요. 그리고 루카에 대해 썼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작은 진돗개가 어떻게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었는지, 처음에 경계심에서 시작해서
오늘의 용감한 행동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에서 태어난 이계가 제 손자를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상에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그토록 감탄하셨던 한국인의 정신이 루카를 통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거니까요. 편지 끝부분에는 감사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그곳에서 루카 같은 개들이 태어나고 자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소망도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루카는 여전히 소파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루카의 하얀 털을 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한국인의 용기와 충성이 지금 이 진돗개를 통해 되살아났다는 것을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 정신이 이어져 내려온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편지를 우체국에 가서 발송했습니다. 답장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막스는 학교에서 돌아와 루카에게 특별한 간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루카는 이제 막스의 손에서 주저없이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더 이상 제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진정한 가족이 된 거죠. 저녁 산책 시간이 되었을 때 루카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은 쉬자고 말했지만 루카의 눈빛은 여전히 의무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루카는 현관이 아닌 제 침실 옆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마음을 연 거였죠. 저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